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설 연휴 첫날입니다. 당장이라도 고향, 가족의 품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설 연휴입니다. 그래도 지금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이동 차량들로 곳곳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김세희 기자, 지금 그래도 많이들 나오셨나 봐요. 지금 고속도로 상황 어떤가요? 네, 현재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오 기준 하행선 정체 구간은 215km 정도입니다. 어제 차량 45만 대가량이 수도권에서 나간 것으로 집계됐는데 오늘도 41만 대가량이 지방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쇄회로 화면 통해 주요 구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 부근 외동천교 모습입니다. 화면 왼쪽 부산 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안 논산고속도로 무학천교 모습입니다. 화면 오른쪽 논산 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며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부근입니다. 화면 오른쪽 강릉으로 가는 차들이 줄지어 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 5시간, 광주까지 3시간 30분, 대전까지 2시간 10분, 강릉까지 3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귀성길 차량 정체는 정오쯤 가장 심해진 뒤 오후 5시에서 6시쯤부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설 연휴엔 코로나19 여파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고 모두 부과되고 휴게소에서도 실내 매장은 포장 이용만 가능합니다. 다만 실외 매장과 편의점 등은 정상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4명입니다. 보름 만에 다시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늘어난 건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혜진 기자, 지금 3차 유행이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인 건가 했는데 또다시 500명대로 확 늘었어요. 오전에 나오는 확진 현황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실까요?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4명입니다. 해외 유입은 37명이고요. 국내 발생이 46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4명이 줄었는데 사망자는 10명이 늘었습니다. 이제 누적 사망자는 1,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504명이죠. 지난달 27일 이후 보름 만에 다시 5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300명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3차 대유행은 다소 진정되는 듯 했는데 어제 이렇게 400명대로 늘어나더니 오늘은 더 많이 발생한 겁니다. 설날 연휴로 대규모 이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확진자가 늘어나 불안한 상황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세종과 전남 두 곳만 빼고 전국 15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서울과 경기가 각각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인천까지 더한 수도권이 모두 383명으로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의 82%나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부산 그리고 강원, 대구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도권이 82%라고 하는데 이 수도권 확진자가 또 많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뭔가요? 네, 집단 감염의 증가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천의 영생교 승리재단 시설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어제 하루 동안 39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59명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천의 보습학원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37명입니다. 그리고 한양대 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91명까지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우나나 회사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집단 감염보다 더 우려스러운 거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의 비율이 계속 높은 건데요.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요. 확진자 접촉과 집단 감염의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사 중입니다. 22%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이 선제 조치를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명절 연휴가 시작됐죠.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가 확진자가 나오면은 지자체가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연휴에도 전국에 선별 진료소가 운영되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재난
부산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교회,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많았기 때문인데 방역당국은 설 연휴에도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연휴 기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504명 늘었습니다. 교회와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IM 선교회 관련 확진자가 크게 늘었던 지난달 27일 이후 보름 만에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명절을 맞아 타향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동하고 만나면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 이동량 조사 결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3차 유행 억제에 매우 효과가 있었고 최근 집단 감염 사례들은 대부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였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수도권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확진자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도 2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선 두 차례의 관련 의견 수렴 결과와 오늘 토론 결과를 종합해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질병관리청은 오늘 오후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다음 주 초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LG와 SK 간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SK가 LG의 기밀을 빼갔다는 걸 인정한 건데 ITC는 SK의 일부 제품을 10년 동안 수입 금지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SK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 측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SK가 배터리 기밀을 빼갔다는 LG 측의 주장을 인정해 준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SK 측에 대해 일부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ITC는 SK에 일부 제한적인 공급은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SK가 주로 공급해온 포드와 폭스바겐이 대상인데 포드에는 전기차 생산용 배터리와 부품을 4년간 허용했고 폭스바겐의 북미용 전기차 라인에 대한 부품 공급도 2년간 가능합니다. LG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 전지 기술과 관련해 SK 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ITC 절차는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은 60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차질을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결정에 대해 LG는 SK 측이 최종 결정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SK 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면 SK 이노베이션은 소송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예 기간에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자산을 동결하고 수출을 통제하겠다며 쿠데타 세력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분여에 걸친 짧은 발표였지만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입장 표명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긴급 연설을 통해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을 즉각 석방하고 권력도 내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압박 수단으로 제재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I'm announcing a series of actions that we're taking to begin imposing consequences on the leaders of the coup. 쿠데타와 연관된 군부 지도자들은 물론 가족들의 자산 동결, 수출 통제도 언급한 상태입니다. We're freezing U.S. assets that benefit the Burmese government while maintaining our support for health care,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areas that benefit the people of Burma directly. 미얀마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로 미얀마 군부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We'll be ready to impose additional measures, and we'll continue to work with our international partners to urge other nations to join us in these efforts. 미국의 전격적인 제재 조치 발표와 함께 유럽연합도 미얀마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미얀마 제재 발표는 지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민주화 추진을 전제로 미얀마와 관계 정상화에 나섰던 당시의 약속을 지키라는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면서 미국 국민의 안전 보장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보존 등이 우선순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신장 위구르에서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해 근본적 우려를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대구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도로에 물이 넘치면서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경기도 고양에선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도로에서 솟은 흙탕물이 인도까지 들이찼습니다. 어젯밤 8시쯤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도시철도 반월당역 인근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물이 넘치자 소방당국은 일부 차선을 통제하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상가 침수 등 별다른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에서 하얀 연기가 솟고 소방관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6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엔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한 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 유일하게 있던 당직자가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3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경광봉을 흔들며 차량의 서행을 유도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남구미 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추돌했습니다. 승용차가 전복됐지만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가슴을 짓누르는 폭력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김재련 변호사가 어제 SNS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피해자인 자신과 가족은 가슴을 뜯으며 명절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 후보는 어제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란 마음가짐으로 서울시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밝혀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또다시 500명을 넘겼습니다. 지금부터는 취재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오늘 신규 확진 현황부터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예, 보름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500명대로 올라선 거는 지난 1월 27일 이후 처음인데요. 갑자기 급증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 중 국내 발생이 467명이고요. 네. 나머지는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오늘 하루만 보면 경기가 181명, 서울이 177명으로 수도권이 전체 국내 발생의 약 82%를 차지하는 걸로 네. 나왔습니다. 자, 오늘 설 연휴 첫날이에요. 그래도 아침에 그 중대본 회의가 있었죠. 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설 연휴 관련 당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수도권 인구들이 지역으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동 자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결국 궁금한 백신 관련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전해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고령층 효과 논란이 있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일단 이게 백신 사용 허가가 나온 거죠? 예, 어제 식약처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식약처의 이 검증 단계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먼저 식약처의 검증 자문단 이걸 지났고 두 번째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등에서 진행 중인 3상 임상시험 결과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이 조건으로 일단 이 품목에 대한 허가를 권고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식약처가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그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일종의 조건부 허가라고 볼 수가 있고 방금 김 기자 설명처럼 효과성, 안전성 이 두 가지를 만족한 걸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안전성 부분부터 보시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크게 이견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특히 백신 투여 후에 감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라는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고 또 코로나19 증상 악화로도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신경계 관련 이상 발생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효과성 부분인데요. 그렇죠. 내가 이 백신을 맞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백신군과 대조군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 약 62% 정도의 예방 효과가 나타나서 WHO 등에서 권고하는 50% 정도보다 넘어선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그러나 쟁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고연령층 인구가 이걸 맞았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그렇죠. 문제인데 일단 18세 이상으로 모두 허가했기 때문에 65세 이상도 일단은 포함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종을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신중해야 된다. 예. 또 의사가 대상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장에서 판단해서 접종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설명대로 하면 결국 이제 식약처가 백신은 맞아도 좋다. 네. 고령층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승인 결정을 한 건데 결국 최종 판단은 현장 의사들에게 맡겼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식약처의 설명에 따르면 일단은 네. 식약처가 허가라는 필요 조건은 제시는 했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현장 상황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사용해도 될지의 여부는 충분 조건은 현장의 의사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정리하자면 이 백신에 대해서 허가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65세 이상을 배제할 만큼 뚜렷하고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다만 이 명확한 통계 과학적 근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의 임상 결과를 추가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제 허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더 따져보고 짚어봐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이제 백신 접종 좀 구체적인 일정이 좀 잡히고 있죠? 예, 설명 좀 맞습니다. 해주세요. 예, 이제 질병청에 산하에 있는 예방접종위원회로 이제 공이 넘어간 셈인데요. 네. 현재 지금 이 접종 대상 명단을 계속 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오늘도 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의에서 아까 말씀하신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걸 계속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까지 공개된 일정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일까지 질병청이 접종 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19일. 네. 그리고 이어서 24일에는 이제 경북 안동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장이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24일 날 출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25일 날 병원과 보건소 등으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6일에 첫 접종이 이루어질 걸로 지금 절차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방역 당국에 따르면은 이 절차가 하루 정도 당겨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대략 25일에서 26일쯤에 첫 접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일에서 26일.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민혁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이 인구의 10%에 도달했고 치료제도 두 번째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신부도 2만 명이 맞았는데 아직까지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 시간 10일 기준 3,350만 명이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았고 980만 명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은 지난해 시작됐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속도가 붙었습니다. We have achieved a 28% increase
in the first 3 weeks of the administration.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은 현장 의료진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이 현재 어린이집과 학교 교사, 식료품 점원 등 일선 필수 근로자로 확대되고 있다며 주별 백신 배포 속도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2만 명의 임산부가 백신을 접종했다며 아직까지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Since the EUA and under the EUA, approximately 20,000 pregnant women have been vaccinated with no red flags, as we say, and this is being monitored by the CDC and the FDA. 코로나19 치료제도 미국에선 두 번째로 긴급 승인됐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은 브리핑에서 마스크를 2개 겹쳐 쓰면 96%까지 감염이 예방된다며 마스크를 단단히 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덴탈 마스크나 천 마스크를 주로 쓰는 현지 습관 때문인데 코로나19로 최대 피해를 입었음에도 미국은 여전히 마스크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독일이 전면 봉쇄 조치를 다음 달 초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문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독일의 고강도 봉쇄 조치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현지 시간 10일 열린 연방정부와 16개 주 총리회의에서 현재의 봉쇄 조치를 3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료품 등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제외한 모든 상점은 계속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사적인 모임도 한 가구에 한 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다만 아동 보육시설과 초등학교의 봉쇄 완화는 각 주에서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독일에선 일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당 72.8명으로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역대 최고치 10만 명당 197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내려간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봉쇄 완화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최근 신규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20% 정도로 추정된다며 3월 초 이전 어떤 완화 조치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 자문단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Therefore, we recommend for the vaccine to be used in people 18 years and above without an upper age limit. WHO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 사용 여부를 이달 중순 내릴 예정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과거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두 선수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팀도 사과의 뜻과 함께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학교 폭력 사실을 고발한다는 글이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피해자는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중학생 시절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고 심지어 돈을 빼앗기도 했다며 피해 사실을 21가지나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두 선수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글이 일파만파 퍼지자 가해자로 알려진 이재영과 이다영은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선수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학창시절 동료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소속팀 흥국생명도 피해자와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징계 수위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구연맹 역시 배구협회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배구협회 및 협회 산하, 초, 중고, 대학 연맹들이 있습니다. 이 연맹들과 협의해서 예방을 위한 캠페인 진행하고 또 폭력 근절 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스타 자매 선수의 학교 폭력 사실에 크게 실망한 팬들은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왕복 2차로 같은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까지 넘나들며 앞차를 추월하려다가 맞은편 차량과 부딪혀서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앞지르기 사고는 다른 교통사고보다 치사율도 높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버스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왕복 2차로를 달리던 SUV가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다가 마주오던 버스와 정면 충돌한 것은 지난달 27일. 이 사고로 30대 SUV 운전자가 숨졌고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이 앞서가던 포크레인을 추월하기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택시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왕복 2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화물차를 앞지르려다 중앙선을 넘어 차량 적대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왕복 2차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곳이 많아 느리게 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농기계와 건설기계가 많이 다니는 농촌 지역에서는 앞지르기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왕복 2차로 앞지르기 사고는 최근 3년 동안 경남에서만 한 해 230건이 넘게 발생해 평균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100건당 치사율이 4.1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과 비교해 1.5배가량 높습니다. 마주오는 차량은 원래 속도대로 계속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중앙선인 황색 실선 구간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설날인 내일은 한낮에 서울이 12도, 모레는 13도 등 기온은 조금씩 오르겠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 제주와 남해안 지역엔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돼 있어 아침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았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2, 경기는 51, 충북 55 마이크로그램 등 주로 중부와 영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높아졌습니다. 오후에도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중부와 전북, 영남 일부 지역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 전남 일부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강릉과 광주가 15도, 부산이 1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과 마음은 이어지는 그렇게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연휴 됐으면 합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는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